안녕하세요. 인연 스토리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알람 설정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2014년 10월의 결혼식장. 박순자는 한복 저고리에 옷고름을 가다듬으며 대기실 거울 앞에 섰다. 73. 남편을 먼저 보내고 홀로 아들을 키워낸 세월이 얼굴 주름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어머니, 은미가 인사드리러 왔어요. 문이 열리며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28의 김은미. 화려한 메이크업 아래 반짝이는 눈동자가 인상적이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미가 고개를 숙이는 순간 순자는 그녀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자신의 손에 낀 옷반지를 훑어보는 눈빛. 그리고 곧바로 이어진 질문. 어머니, 이 반지 정말 예쁘네요. 가보인가요? 아니야, 그냥 싸구려야. 순자가 담담히 답하자 은미의 표정에 실망이 스쳤다. 짧지만 선명한 변화였다. 그런데 어머니, 혹시 아파트는 몇 평에 사세요? 저희가 결혼하고 어디서 살지 아직 못 정했거든요. 32평. 대출도 아직 남아있지. 거짓말이었다. 강남의 60평 아파트는 이미 완전히 순자의 소유였고 남편이 남긴 부동산과 주식 자산을 합치면 100억이 넘었다. 하지만 순자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 며느리에게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 피로연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밤. 순자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2014년 10월 12일. 오늘 내 아들 준호가 결혼했다. 며느리 은미는 내가 살아오며 만난 사람 중 가장 위험한 유형이다. 겉으로는 순종적이지만 눈빛은 계산적이다.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들이 가진 것을 사랑하는 여자. 오늘부터 나는 거지가 되기로 했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처럼 정장을 갖춰 입고 은행으로 향했다. 하나은행 압구정 지점 VIP룸. 10년째 그녀를 담당해온 김 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맞았다. 어르신, 갑자기 모든 계좌를 비공개 처리하시겠다니요? 내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게 해주세요. 앞으로 이 자산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 굳이 그러실 필요가... 순자는 김 부장의 말을 끊었다. 김 부장님은 20년 전 제 남편이 암 투병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네, 물론이죠. 그때 매일 병원에 오던 조카들 기억하세요? 유산 받으려고 극진히 간호하던. 남편이 돌아가시자마자 변호사 데리고 와서 재산 분할 요구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김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마음은 위기 때 드러난다고 하셨죠? 맞아요. 이번엔 처음부터 시험해 보려고요.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내 재산을 사랑하는지. 순자는 서류에 서명하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해 주세요. 작은 쪽지를 건넸다. 법무법인 한강 최영진 변호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제 모든 법적 대리인으로 선임하려고요. 유언장 작성과 함께요. 김 부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20년간 순자를 봐온 그는 알았다. 이 노인이 한 번 결심하면 바꾸지 않는다는 것을. 일주일 후 순자는 준호 부부와 함께 첫 식사를 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백반집이었다. 어머니, 여기 말고 좋은 데 가요. 제가 아는 호텔 뷔페가 있는데
아니야. 나는 여기가 좋아. 은미의 얼굴에 또다시 실망이 스쳤다. 식사 내내 은미는 순자의 행색을 살폈다. 수수한 옷차림, 오래된 핸드백, 백화점이 아닌 시장에서 산 듯한 구두. 어머니, 용돈은 충분하신가요? 준호 씨가 드리는 거 말고 따로 수입이 있으신지. 국민연금 조금 나와. 그걸로 충분해. 거짓말이었다. 매달 배당금만 수천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지만 순자는 이미 그 돈들을 모두 자선단체에 익명으로 기부하기 시작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미가 준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진짜 재산이 없나 봐.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사셔서 모으신 게 없나 봐. 순자는 뒷좌석에서 눈을 감았다. 시작이었다. 긴 연극의 시작. 그날 밤, 순자는 집 곳곳을 살폈다. 거실 화분 뒤, 부엌 선반 위, 현관 신발장 안. 그리고 하나씩 설치하기 시작했다. 초소형 녹음기들을. 인터넷으로 주문한 제품들은 단추만큼 작았다. 보청기 떨어뜨렸다가 다시 주워 담는 척하면 되겠네. 마지막으로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최 변호사님, 내일 뵙기로 한 약속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네, 어르신. 유언장 작성 관련해서 상세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제가 죽은 뒤에도 가능한 법적 조치라는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 고소 같은 거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생전에 위임하시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인지 내일 만나서 말씀해 주시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순자는 달력을 보았다. 2014년 10월 19일.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 2021년 봄. 순자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다. 하지만 더 이상 깔끔한 정장을 입지 않았다. 낡은 운동복에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와 집게.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동네 재활용품 수거 업체 직원 박 씨가 인사했다. 순자는 일부러 이 시간에 맞춰 나왔다. 목격자가 필요했으니까. 그래, 운동 삼아 나오지 뭐. 순자는 아파트 단지를 돌며 페트병과 박스를 주웠다. 실제로는 새벽에 미리 사둔 물건들을 다시 줍는 신용이었지만 누가 봐도 진짜 폐지 줍는 노인으로 보였다. 7시쯤 집으로 돌아오면 며느리 은미가 막 일어나 있었다. 어머니, 또 그러고 다니셨어요? 창피하게. 이웃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괜찮아. 운동도 되고 용돈도 되고. 그 몇 푼 때문에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은미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갔다. 순자는 거실, 구석에 앉아 주운 물건들을 정리하는 척했다. 사실 거실 화분 뒤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중이었다. 여보, 어머니 또 폐지 주우러 나갔다 오셨대. 준호가 넥타이를 매며 거실로 나왔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제가 용돈 더 드릴게요.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출근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은미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진짜 못 살겠네. 시어머니가 거지라니. 순자는 못 들은 척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작은 수첩을 꺼내 기록했다. 2021년 3월 15일 거지 발언 녹음 완료. 오후가 되면 순자는 또 외출을 했다.
이번엔 은행이었다. 하지만 정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건물을 한 바퀴 돌아 VIP 전용 입구로 들어갔다. 이미 김 부장과 약속이 되어 있었다. 어르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괜찮아요. 이것도 다 계획의 일부니까. 순자는 최근 계좌 내역을 확인했다. 여전히 매달 수천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오고 있었다. 이번 달 것도 전액 기부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 정말 며느님께 이야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김 부장님, 벌써 3년째잖아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순자는 핸드백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은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니, 저 노인네가 뭔 재산이 있다고 이렇게 오래 사는지. 병원비도 우리가 내야 하는데. 김 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르신, 괜찮아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오히려 증거가 쌓여서 좋네요.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참, 최 변호사님께도 이 파일 전달 좀 해주세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다. 순자는 점점 더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녔다. 일부러 낡은 옷만 골라 입고 구두도 떨어진 것을 신었다. 어느 날 은미가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머니, 손님들께 과일 좀 내가세요. 순자가 과일을 들고 거실로 나가자 은미의 친구들이 수군거렸다. 어머, 은미야. 시어머니가. 쉬. 나중에 얘기해. 순자가 부엌으로 돌아오자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시어머니 좀 그러셔. 폐지도 줍고 다니시고 치매 기운도 있는 것 같고. 어머, 힘들겠다. 그니까. 근데 뭐 어쩌겠어. 가족이니까. 순자는 부엌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숨겨둔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녹음 중.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돌아가고 은미는 휴대폰을 꺼냈다.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는 중이었다. 순자가 폐지 줍는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었다. 우리 시어머니 오늘도 열일 중 크크크. 준호가 답장을 보냈다. 예휴. 엄마 좀 말려봐. 내가 뭐라고 해도 안 들으셔 유유. 순자는 일부러 거실을 지나가며 은미의 휴대폰 화면을 흘끗 봤다. 시누이들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다. 옳게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엄마 원래 고집세요. 근데 좀 창피하긴 하다.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다. 2021년 7월 22일 가족 단톡방에 사진 게시. 증거 수집 필요. 다음 날 순자는 최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테헤란로의 높은 빌딩에 있었다. 순자는 일부러 폐지 줍는 차림 그대로 갔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그런데 그 차림은 연기를 중간에 끊을 수 없잖아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녹음 파일 확인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고소 가능합니다. 제가 죽은 뒤에도 가능한가요? 네. 생전에 고소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을 지정해 두시면 됩니다. 다만 최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가족인데. 순자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최 변호사님, 제가 진짜 폐지 줍는 노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진짜 가난한 시어머니를 저렇게 대했다면 전 단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에요. 2022년 초겨울.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다. 은미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나야? 응. 시어머니. 여전하지 뭐. 아니, 진짜 재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시는지. 그 순간이었다. 은미가 말을 처음으로 선을 넘은 순간. 순자는 리모컨을 든 손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TV 볼륨을 높여 못 들은 척했다. 아니, 엄마. 진짜야. 매일 폐지나 주우러 다니고 밥도 많이 먹어. 근데 병원비며 뭐며 다 우리가 내야 하잖아. 준호 월급으로는 빠듯한데. 순자는 조용히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다. 책상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확인했다. 부엌 선반에 설치해둔 것이 제대로 작동했기를 바라며. 그날 밤 준호가 퇴근하고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엄마, 병원 정기검진 다녀오셨어요? 아직. 다음 주에 갈게. 은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어머니, 그래도 건강검진은 꼭 받으셔야죠.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저희가 다 책임져야 하는데. 걱정 마. 아프면 그냥 가면 되지. 하! 어머니는 너무 생각이 없으세요. 준호가 은미를 쳐다봤다.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아니, 사실이잖아. 재산도 없으면서 건강관리도 안 하시고 우리한테 집만 드시려고 하는 것 같아. 순간 정적이 흘렀다. 준호도 할 말을 잃은 듯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아들은 아내의 편을 들었다. 엄마, 은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좀 더 건강관리 신경 쓰세요. 순자는 밥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래. 내가 짐이구나.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됐다. 많이 먹었어.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의 배신이 가장 아팠다. 하지만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다. 아니, 어쩌면 이미 예상했던 일인지도 몰랐다. 다음 날 새벽,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이번엔 폐지를 줍지 않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벤치에 앉아 일출을 바라봤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최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저예요. 네. 이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어제 선을 넘었어요. 며느리도, 아들도. 녹음은 되셨습니까? 네. 선명하게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했다. 오늘 오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갈게요.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 순자는 그동안 모은 녹음 파일을 USB에 담아 건넸다. 이게 전부예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더 모을 거예요. 최 변호사는 노트북으로 파일을 확인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건 노인 학대에 가깝네요. 고소 가능한가요? 충분합니다. 명예훼손도 성립하고 정서적 학대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이것도 봐주세요. 은행 잔고 증명서였다. 100억이 넘는 자산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다.
이걸 법정에서 공개하면 충격이 크겠죠. 어르신, 정말 이렇게까지. 변호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이 사실을 발설하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죽은 날 정확히 장례식장에서 모든 걸 공개해 주세요.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어르신, 따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집간 딸들이요? 그들도 마찬가지예요. 명절 때만 와서 인사하고 평소엔 관심도 없죠. 오히려 은미 편을 들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은행에 들렀다. 김 부장이 반갑게 맞았다. 어르신, 오늘은 뭘 도와드릴까요? 유언장을 수정하려고요. 네, 전 재산을 아동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건 그대로 두고 한 가지를 추가하려고요. 순자는 메모지에 적어 건넸다. 장례식장에서 공개할 영상 제작 비용별도 책정. 5억 원. 김 부장이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영상이요. 네. 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 될 거예요.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순자는 일부러 난방을 약하게 틀었다. 은미가 불평했다. 어머니, 보일러 좀 세게 틀어요. 집이 너무 추워요. 기름값이 비싸서. 아니, 그 정도 돈도 아끼시려고. 진짜. 은미는 거실에서 준호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일부러 순자가 듣도록. 여보, 우리 그냥 따로 살까? 이렇게 추운 집에서 어떻게 살아? 그래도 엄마 혼자 두고 가기가.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생을 해야 해? 돈도 없으면서 자식한테 집만 대고. 순자는 방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일기장에 적었다. 2022년 12월 15일. 따로 살자는 제안. 아들 반응 미루운저. 조만간 동의할 듯. 2023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의 어느 날, 순자는 병원 검진 결과를 받아들었다. 혈압이 높고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이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순자는 거절했다. 약 없이 운동으로 관리해 보겠습니다. 사실 순자에겐 다른 계획이 있었다. 건강을 일부러 악화시킬 계획. 잔인하지만 필요한 선택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준호와 은미가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귀를 기울였다. 여보, 어머니 요즘 더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글쎄, 나이 드시니까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분명 치매 초기 증상이야.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물건도 엉뚱한 데 두시고.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치매 진단받으면 정부 지원도 나온대. 순자는 문 밖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은미의 영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엄마, 들어오셨어요? 준호가 현관으로 나왔다. 순자는 모른 척 신발을 정리했다. 병원 다녀왔어. 뭐래요? 건강은 괜찮으시고? 괜찮아. 별일 없대. 은미가 거실에서 소리쳤다. 어머니, 진짜 의사가 뭐라고 했는지 제대로 기억하세요? 요즘 자꾸 깜빡깜빡하시잖아요. 준호 씨, 우리가 같이 가서 의사 만나봐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순자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 의심이 서려 있었다. 엄마, 다음엔 같이 가요.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 만나볼게요. 순자는 아무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서랍에서 작은 카메라를 꺼냈다. 단추만 한 크기의 초소형 카메라. 이제 녹음만이 아니라 영상도 필요했다. 그날 저녁 가족 단톡방이 시끄러웠다. 순자는 준호의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해서 확인했다. 충전기를 찾는 척하며 엄마, 요즘 진짜 이상함. 치매인 듯. 맞아. 나도 느꼈어. 병원 가봐야 해. 요양원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문제지. 엄마가 재산이 있어야 말이지. 시누이들까지 가세했다. 순자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 다음 날 순자는 오랜만에 김 부장을 만났다. 어르신, 안색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계획대로예요. 그래도 건강은 챙기셔야죠.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이제 1년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네? 제 건강이요. 의사가 관리 안 하면 1에 2년이라고 하더군요. 김 부장이 놀라 일어섰다. 어르신, 그럼 치료를 받으셔야죠. 아니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예요. 어차피 80이 넘었어요. 충분히 살았죠. 순자는 서류를 꺼냈다. 영상 제작 업체 선정했어요. 여기 계약서 있습니다. 어르신, 그리고 이것도요. 또 다른 서류였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라고 적혀 있었다. 연명 치료 거부요. 깨끗하게 가려고요. 며칠 후 은미가 친정 식구들을 집에 초대했다. 순자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다. 은미의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사부인,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리 은미가 얼마나 고생인지. 시어머니 모시느라. 순자는 팔을 썰며 대답하지 않았다. 그나저나 사부인은 자식들한테 뭘 남겨주실 건가요? 은미가 그러던데 재산이 별로 없으시다고. 네. 없어요. 에고. 그럼 우리 은미가 헛수고하는 거네. 은미 어머니의 본심이 드러났다.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거실에서 은미와 준호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엄마가 우리 시어머니 걱정하시네. 재산도 없는데 어떻게 노후를 보내실지. 여보, 우리 진짜 따로 살지 말아봐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요양원 보내고. 준호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그건 좀... 아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 알았어. 생각해 볼게. 순자는 부엌에서 모든 것을 들었다. 그리고 싱크대 아래 숨겨둔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다. 2024년 2월 설날. 순자는 새벽부터 음식 준비에 바빴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떡국을 끓였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어머니, 이번엔 음식 좀 적게 하세요. 어차피 먹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하시는지. 명절이니까. 명절은 무슨. 요즘 누가 이렇게 차려 먹어요? 오전 10시쯤 시누이들이 도착했다. 큰딸 정희와 작은딸 정숙. 그들은 어머니와 형수에게 인사를 하고는 바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엄마, 힘드시죠? 이제 그만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정의의 첫 마디였다. 순자는 부엌에서 나오며 물었다. 요양원? 네. 엄마도 편하시고, 옳게도 편하고, 다 좋잖아요. 정숙이 거들었다. 맞아요. 요즘 요양원 시설 좋아요. 정부 지원도 나오고. 은미가 반색을 했다. 맞아요. 저도 그 생각했어요. 어머니도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시는 게 좋잖아요. 순자는 조용히 앉아 그들을 바라봤다. 자식들이 어머니를 버리려는 모의를 하는 장면을. 내가 치매라도 걸렸니? 엄마, 솔직히 요즘 좀 이상하시잖아요. 자꾸 깜빡깜빡 하시고. 거짓말이었다. 순자는 한 번도 무언가를 잊은 적이 없었다. 점심 식사 시간. 온 가족이 둘러앉았다. 하지만 순자만 부엌에 있었다. 어머니, 왜 거기 계세요? 같이 드시죠? 난 괜찮아. 너희들끼리 먹어. 은미가 정희에게 속삭였다. 봐요. 저러시니까 우리랑 밥도 같이 안 드시려고 해요. 사실은 은미가 순자의 자리를 치우지 않은 것이었다. 의자도 수저도 준비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다. 준호의 직장 동료들과 은미의 친구들. 은미가 순자를 불렀다. 어머니, 부엌에 계세요. 손님들 앞에 나오지 마시고. 왜? 어머니 행색이 좀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요즘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순자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숨겨둔 카메라의 각도를 조정했다. 거실이 잘 보이도록. 거실에서 은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시어머니요? 치매 초기라 요양원 알아보고 있어요. 자꾸 이상한 행동하셔서. 어머, 힘드시겠다. 그니까요. 재산도 없으면서 오래 사시니까.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손님들이 낄낄거렸다. 순자는 부엌에서 눈물을 참았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서러움 때문이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떠나고 가족들만 남았다. 준호가 말을 꺼냈다. 엄마,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무슨? 요양원이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엄마가 뭘 알아서 해요? 돈도 없으면서.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미의 영향을 받은 지 오래였다. 그래. 내가 돈이 없지. 그래서 뭐? 버릴 거야? 버리는 게 아니라 더 나은 환경에. 됐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으로 가며 휴대폰을 꺼냈다. 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결정적인 증거 확보. 영상 파일 내일 전달하겠습니다. 답장이 곧 왔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날 밤 순자는 일기장을 펼쳤다. 2024년 2월 10일 설날 온 가족이 나를 버리기로 합의했다. 아들도 딸들도 며느리도 이제 끝이 보인다. 2024년 6월 순자는 병원 진료실에 앉아 있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다. 어르신, 당뇨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약을 드셔야 해요. 괜찮아요. 괜찮으실 리가요.
이대로 가면 1년도 위험합니다. 순자는 담담하게 웃었다. 1년이면 충분해요. 의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병원을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어르신, 안색이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최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고소장, 위임장, 그리고 영상은요? 편집 완료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노트북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다. 3년간의 기록이 10분으로 압축되어 있었다. 은미의 폭언, 준호의 방관, 딸들의 모의. 그리고 마지막에 순자의 음성이 나왔다. 나는 평생 거지인 척 살았다. 너희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어서 은행 잔고가 화면에 떴다. 105억 7천만 원. 완벽해요. 순자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있어요. 뭔가요? 제가 직접 찍은 영상이요. 마지막 메시지. 일주일 후 순자는 홀로 스튜디오를 찾았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히 머리를 빗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겠지요.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준호야, 네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네 아버지가 일찍 떠나고 혼자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었어. 네가 있어서 행복했으니까. 눈가가 촉촉해졌지만 참았다. 은미야, 너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았다. 네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실험을 시작했지. 과연 내가 아무것도 없다면 너희가 날 어떻게 대할까?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다. 3년이란 시간이 답을 줬구나.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 내 인생을, 내가 너희에게 바친 시간과 사랑을,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유산이야.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내 재산은 전액 필요한 곳에 기부한다. 너희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대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남긴다.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녹화가 끝났다. 순자는 일어서며 비틀거렸다. 당뇨가 악화되고 있었다. 8월의 어느 날 순자는 쓰러졌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의식을 잃었다. 은미가 119를 불렀다. 빨리 와주세요. 시어머니가 쓰러졌어요.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와 설명했다. 당뇨 합병증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방치하셨는지. 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엄마, 정신 차려요. 순자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들을 보며 힘겹게 미소 지었다. 준호야. 네, 엄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하다. 엄마가 뭐가 미안해요. 순자는 간호사를 불렀다. 제 가방 좀. 간호사가 가방을 가져왔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다. 장례식 때
꼭 틀어주세요.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2024년 8월 25일 오후 3시 47분. 순자는 눈을 감았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다. 은미는 휴대폰으로 시댁 식구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3일장으로 할게요. 장례식장은 작은 곳이었다. 은미가 골랐다. 어차피 올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뭘 크게 해. 첫째 날,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동네 노인 몇 명과 준호의 직장 동료들 뿐. 은미는 장례 비용을 계산하며 투덜거렸다. 아니, 재산은 한 푼도 없으면서 장례비는 왜 이렇게 많이 드는지. 둘째 날, 뜻밖의 방문객이 왔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다. 최영진 변호사입니다. 고인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변호사요? 우리 어머니가 변호사를 왜? 내일 발인 전에 공개할 것이 있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모여주십시오. 셋째 날 아침. 발인 시간 30분 전. 빈소에 가족들이 모였다. 최 변호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다. 고인께서 남기신 영상입니다. 화면이 켜졌다. 순자가 나타났다. 검은 정장을 입고 단정하게 앉아있는 모습. 나는 평생 거지인 척 살았다. 은미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이게 뭐예요? 끝까지 보십시오. 영상이 이어졌다. 은행 VIP룸의 모습. 담당 직원이 순자를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장면. 그리고 화면에 뜬 잔고. 105억 7천만 원. 어떡해. 이어서 3년간의 녹화 영상이 재생됐다. 재산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오래 사세요? 우리 시어머니 치매 기운이 있어서 요양원에 보내야 해. 가족들의 얼굴이 하나둘 창백해졌다. 마지막으로 순자의 메시지가 흘러나왔다. 너희는 이미 다 받았다. 내 인생을. 영상이 끝났다. 정적이 흘렀다. 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고인의 유언장입니다. 전 재산 105억 7천만 원은 한국아동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가족들에게는 단 한 푼도 상속되지 않습니다. 은미가 무너져 울었다. 안 돼! 이건 사기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최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명예훼손 및 노인학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고 박순자 여사, 대리인은 접수했습니다. 준호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말을 잃었다. 그때 누군가 빈소로 들어왔다. 김 부장이었다. 조의를 표합니다. 회장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돌아가신 남편분이 창업한 중소기업을 인수해서 키우신 분이죠. 직원이 300명이 넘는 회사의 실질적 오너셨습니다. 또 다른 조문객들이 들어왔다. 모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었다. 한국아동복지재단입니다. 회장님의 고귀한 뜻을 받들겠습니다. 요양원입니다. 회장님이 10년간 후원해 주신 덕분에. 장학재단입니다. 회장님 덕분에 공부할 수 있었던 학생들이 조의를 표하러. 빈소가 갑자기 붐비기 시작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모두 순자의 숨겨진 선행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은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순자는 떠났고 모든 진실은 드러났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준호는 텅 빈 어머니 방을 정리하고 있었다. 서랍장을 열자 일기장이 나왔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4년 10월 12일. 오늘부터 나는 거지가 되기로 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다. 3년간의 기록. 어머니가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2023년 3월 15일. 준호가 은미 편을 들었다. 예상은 했지만 마음이 아프다. 그래도 이해해야 한다. 부부는 한편이니까. 2023년 8월 7일. 오늘 정희와 정숙이가 왔다.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다. 내 딸들도 결국 돈이 전부구나. 2024년 2월 10일. 설날. 가족이란 무엇일까? 피를 나눈 것만으로 가족이 되는 걸까? 아니면 마음을 나눠야 가족이 되는 걸까?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울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은미는 친정으로 돌아갔다. 이혼 서류를 남기고 그녀는 더 이상 준호를 볼 면목이 없었다. 아니, 어쩌면 돈이 없는 준호에게 더 이상 미련이 없었는지도 몰랐다. 한 달 후 첫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100억 거지 할머니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이 떠들썩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3년간의 녹음, 녹화 파일, 가족 단톡방 대화, 모든 것이 낱낱이 공개됐다. 피고인들은 고인을 지속적으로 모욕하고 학대했습니다. 특히 고인이 실제로는 거액의 자산가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입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고인이 먼저 가족을 속인 것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족에 대한 배신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고인에게는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족을 학대할 권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나왔다. 은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준호와 딸들에게도 각각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정을 나오며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가을 하늘이었다. 엄마, 보고 계세요? 당신이 옳았어요. 1년 후, 준호는 요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이었지만 이제는 자발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 준호 씨, 오늘도 왔네. 한 할아버지가 반갑게 인사했다. 네, 할아버지. 오늘은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줘.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가 말했다. 당신 어머니 알아? 박순자 씨, 우리 친구였거든. 30년 지기. 준호가 놀라 할아버지를 쳐다봤다. 정말요? 그럼 순자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 알아? 매일 전화해서 자랑했다고. 우리 아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3년 전부터 전화가 뜸해지더라. 이유를 물어도 말 안 하고
이제야 알겠네. 그런 계획이 있었구나. 할아버지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순자가 마지막으로 내게 한 말이 뭔지 알아? 뭐라고 하셨나요? 준호는 좋은 아이야.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야. 언젠가 깨달을 거야. 그때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전해줘.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엄마. 그리고 이것도 전해달라고 했어. 할아버지가 봉투를 건넸다. 편지였다. 사랑하는 내 아들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넌 이미 충분히 반성했을 거야. 그리고 편했겠지. 그것으로 충분해. 난 너를 원망한 적 없어. 실망했지만 미워하지는 않았어. 넌 여전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앞으로 잘 살아.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 진심을 알아보는 지혜를 가져.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은 엄마를 떠올려줘. 그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사랑한다. 내 아들. 엄마가. 준호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다. 요양원 정원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 산소를 찾았다. 국화꽃을 놓고 말했다. 엄마, 이제 알았어요. 당신이 남긴 진짜 유산이 뭔지. 돈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네요. 사람의 가치를 아는 법을. 바람이 불었다. 국화꽃 향기가 바람에 실려 퍼졌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처럼. 멀리서 은미가 서 있었다. 그녀도 꽃을 들고 있었지만 차마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다. 준호가 그녀를 봤다.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의 의미였다. 은미가 다가왔다. 무릎을 꿇고 절을 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해가 지고 있었다. 남은 사람들의 시간은 계속되고 있었다. 순자가 남긴 교훈을 품고 오늘의 인연 스토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행복하시고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인연 스토리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